조직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 조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임상 단계 의약품뿐 아니라 해외에서 임상 시험 중인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약품도 국내에서 환자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육군 사관학교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관장은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과 관련된 5분을 모시는 것은 우리나라 군인의 정신이나 군내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취지로 세운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스포츠 소식을 허솔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KBO는 정규리그 4위와 5위 팀이 격돌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오는 19일 4위 팀의 홈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자와 3위 팀이 맞붙는 준 플레이오프는 오는 22일, 플레이오프는 30일 시작하고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LG와 플레이오프 승자가 벌이게 되는 한국 시리즈는 다음 달 7일 잠실구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한국 시리즈가 최종 7차전까지 가게 되면 올해 프로야구는 11월 15일에 끝나게 됩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종합대회인 104회 전국체육대회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 동안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수영의 황선우와 김우민, 양궁의 임시연 등 항저우를 빛낸 스타들이 출전해 아시안게임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필라델피아가 애틀란타를 꺾고 3승 1패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양대 리그를 통틀어 최다 승인 104승을 거둔 애틀란타는 2년 연속 필라델피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돌풍의 팀 애리조나와 월드시리즈 출전권을 놓고 맞붙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새벽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고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북부, 대구와 경북, 경남 북서 내륙에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면서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도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태경입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KBS 열린 토론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 기기의 신제품 출시 소식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최근 애플 스마트폰 국내 출시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고가의 스마트폰을 쉽사리 바꾸는 일도 어렵겠지만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기기를 보면 또 써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마련이죠. 남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감정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신제품 스마트 기기의 등장이 불러오는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스트레스, 지목전 토크 1부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는 욜로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부지런히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의미하는
갓생이 청년 세대들에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풍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역시 유행이라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경계해야 하는 것. 지목전 토크 2부에서 전방위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토론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사랑 공감의 소설가 서유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한국 여성 변호사의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경력도 있으시고요.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외롭지 않을 권리의 황두영 작가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KBS 열린 토론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중에 토론 주제에 관련된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730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후 토론 주제 게시판에서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목전 토크 시작해 볼 텐데요. 출연자의 픽으로 골라주신 분이 이제 이종필 교수님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주는 스트레스가 주제인가요? 기쁨이 주제인가요? 스트레스에 가깝습니다. 네. 예. 이게 아마 제가 한 10년 전이었으면 기쁨이라고 했을 텐데 어느 순간 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마침 오늘 13일이 그 애플사의 아이폰 15라는 신제품이 한국에서 출시되는 날이어서 뉴스를 보니까 뭐 명동 어느 매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뭐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떤지가 이제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왜 나는 줄을 서지 못할까? 네. 그러면서 뭔가 좀 거리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좀 옛날과는 좀 다른 생각들 뭔가 지금 굳이 제가 스마트폰을 바꿀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물건이 자꾸 나오면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거 거기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또 견물생심이라고 뭐 소재가 티타늄으로 바뀌었다고 막 이제 이러면 거기 또 굉장히 관심도 가게 되고 그러면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혹하게 되고 제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해마다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뭐 성능이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좀 시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런 느낌이 이제 한 번씩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일종의 포모 증후군, 뭐 소외 불안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것의 일종인지 저만 이런 거 느끼는 건지 다른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른 분들 그런 거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죠. 느끼시지 않을 것 같은 작가님. 네, 저는 제 스마트폰 2019년 초에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대체로 한 5년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왔다는 거 이제 나오겠다. 오늘인지 몰랐는데 내년쯤 되면 이제 이미 얼리 어답터 분들이 다 써보시고 막 이건 어떠고 저건 어떠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은 저는 이제 그때쯤 가서 내년쯤에 한 중반이나 후반쯤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잘 나왔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바꾸는 이유는 이제 배터리나 액정이 깨질 때. 더 이상 못 쓰게 돼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먹통이 되고 이러면 이제 저는 바꾸고 사실은 뭘 바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나오면은 이제 하고 싶다보다 뭐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게 나와서 내 거가 너무 구닥다리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불안함보다는 조금 세상 참 빨리 변하고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구나. 뭐 이런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잘 안 바꿔요. 이런 거 신기술 이런 거 되게 익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올라타는 스타일인데 근데 업무상 휴대전화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저는 주기가 짧아요. 2년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거의 2년 단위로 바꾸는데 그게 좀 저는 오히려 이걸 왜 이렇게 자주 고장나고 제가 뭐 워낙 전화나 메일이나 이런 걸 다 핸드폰으로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 4, 5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여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의 그 성실함과 그 어떻게 보면 신기술에 대한 애착, 그 자긍심 이런 게 조금 겉에서 보기로는 신기해요. 저는 뭐 휴대는 전화랑 인터넷만 터지면 되고 뭐 이런 거라서 특별히 휴대전화로 게임할 거 아니면 높은 고사양이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왜 자동차를 두고 한 분은 이제 빈티지 스타일이고 한 분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 스타일 같은 그러니까 영업용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쓰시는. 네. 그런데 사실상 고사양이 아니라 전화 받고 그냥 메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 정도만 하면 되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빨리빨리 교체하긴 합니다. 가장 저가형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서 비싸게 사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정말 최저가로 사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3가 나왔다 그러면 1 사면은 거의 할인해서 사잖아요.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황 작가님은 그래도 가장 비교적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오늘 토론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개인적인 맥락이 있는 게 저희 어머니가 휴대폰 판매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90년대 중반부터 은퇴하신 지 한 3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이제 수십 년간 해오셨는데 이제 뭐 한국이동통신이 공기업일 때부터 판매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이죠. 한국이동통신도 사라졌습니다. 네네. KT죠 이제. 네네. 그 정도여서 근데 이제 약간 과일집 아들이 좋은 과일 못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게 항상 이게 떨이 그런 거를 먹게 되니까 저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제가 구매한다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오면은 어머니가 뭐 팔다 남으신 거를 주시거나 좀 반품이 안 되는데 반품을 받아 놓으신 걸 주시거나 그러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자주 바꾸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지금도 좀 자주 바꾸진 않는데 그래도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뭐 유튜버 분들이 그런 거 리뷰를 워낙 잘해 주시니까 찾아는 보고 저런 기술이 세상에 등장했구나라는 걸 보려고는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걸 쓰고 싶다라기보다는 나는 저걸 못 쓸 것 같은데 저걸 저 돈 주고 사서 저런 기능을 나는 쓸 일이 없고 근데 그럼 왠지 저 돈 주고 저걸 사면은 약간 속된 말로 호구라고 해야 되나 그럴 것이 될 것만 같은 저걸 막 사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저 기능들을 써야 될 것만 같은 좀 압박이 좀 있어요. 그 압박을 굴복하세요? 아니면은 아니 그래도 잘 안 바꾸는 거야. 그래도 계속 보기만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잘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실 잘 안 바꾸시는 쪽에 가까우신데 그래도 이제 압박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스트레스를 좀 더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 분들도 좀 있고요. 앵커님은 자주 바꾸시잖아요. 저는 비교적 자주 바꾸는 편인데, 비교적 자주 바꾸는 편인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데도 하지는 않고요. 쓸 수 없게 만들죠. 일부러 밟으세요? 이제 중요한 기능들이 확실히 눈에 띄는 기능들이 생길 때 주로 이제 하는 편이고 매년 그거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런데 이정표 교수님은 예전에는 많이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처음 산 게 3 시리즈였는데 그 보통 약정이 24개월이잖아요. 약정 끝나면 이제 바로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5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를 사고 그다음 산 게 6을 사고 초반에는 신상이 나오면은 계속 이렇게 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6을 꽤 오래 썼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약정이 끝난 다음에 이 그 자금의 압박이라 그럴까요? 약정이 끝나고 나서 매달 내는 액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거 보니까 통신비가 그 쾌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주는 기쁨이 그때는 또 더 커가지고 제가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 6번 시리즈를 좀 굉장히 오래 한 7, 8년 정도 썼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압박을 받은 게 사람들이 뭐 제가 이제 전공이 뭐 이제 그 입자 물리학 쪽이고 뭐 그런 내용으로 뭐 여기저기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그 스마트폰의 그 스펙을 보고는
너무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양자 스마트폰 쓸 줄 알았던 그러니까요. 예. 아니 왜 아직도 이런 구닥다리 물건을 쓰냐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사실 좀 많았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았고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다가 그 운영 체제가 업데이트가 더 이상 안 되고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중요한 앱들이 이제 돌아가지 않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겨우겨우 바꾸게 된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 그런 패턴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고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마트폰을 어떤 기계를 들고 다니느냐 하는 것이 일종의 좀 뭐 자부심 플렉스 이제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요즘은 그 카메라 기능이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카메라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같은 카페에서 찍더라도 어떤 기종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스타나 이런 SNS에 얼마나 또 빛나게 보이냐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게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요소도 사실은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그쪽은 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뭔가 제 뭐 과학 전공자로서 이런 새로운 문명에 계속해서 얼리 어답터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무언의 압박은 여전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업적으로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도 남들이 또 그렇게 바라보는 면들이 좀 있을 테니까 분명히 이제 압박 같은 거 확실히 전화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 고사양을 빌미로 이제 굉장한 가격을 물리는 지금 새로 나온 그 고사양 폰들은 거의 한 200만 원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 작가님이 이제 1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이렇게 쓰셨는데 사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작가님은 얼리어답터가 아니신 거예요.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고사양 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텐데 부담이 없어 보이시는 손 변호사님은. 저도 200만 원 넘는 건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는 한 50만 원만 넘어도 왜 핸드폰을 50만 원 넘게 사지 뭐. 왜냐하면 저는 통신비가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통신비 많이 내는 걸로 하면 많이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이런 기계적인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이 스마트폰을 200만 원 주고 산다는 건 컴퓨터를 하나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근데 또 보면은 젊은 층 10대 20대들이 그렇게 비싼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걸로 봐서는 되게 고가인데 어떻게 살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나 보다 이제 그렇게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우리 나라의 문제인지 또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지는 모르겠는데 휴대전화에 너무 고가 정책을 쓰는 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휴대전화라는 거는 그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제잖아요.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게 되고 요즘엔 집전화 잘 안 쓰고 어르신들도 휴대전화를 쓰는데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100만 원, 200만 원대 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사용하기도 좀 구매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지나치게 비싸다. 약간 고가 정책을 마케팅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단말기 유통법이 있어서 지원금이 어느 정도는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싼 휴대전화를 사게 되는 정책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가 제품들을 잘 쓰지는 않으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근데 고가인데도 교체를 또 빨리빨리 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럴 것 같은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황 작가님 어떠세요? 뭐 그전에 근데 약간 스마트폰보다 컴퓨터가 비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감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새 오히려 어린 세대들은 PC 환경 더 어려워한다. 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PC 사용법은 오히려 기성세대가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생각하는 게 많이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스마트폰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죠.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그래도 약간 세상에 나오는 최고급품 중에 내가 질러볼 수 있는 정도의 아직 가격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사실 뭐 소비자라는 게 너무 층층이 막 비싼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시계니 뭐 자동차니. 무리해서 뭐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고 해도 막 200만 원, 1000만 원 넘는 막 가방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막 무리해서 뭔가를 샀다고 내 수준에서 무리를 했다고 해도 이걸 어디 가서 자랑하기가 좀 뭐 애매한데 근데 뭐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이재용 회장님도 제가 최신 폰을 사는 한 저보다 더 나은 핸드폰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 접근 가능한 최고급품
그리고 그것이 되게 레벨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되게 비교하기도 쉽고 내가 뭔가 최신의 최고급품을 갖고 있다라는 감각을 갖고 자랑하기도 되게 쉬운 품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최신 폰을 사고 싶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특히나 세대적으로 좀 다른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네. 서 작가님. 네. 저도 황 작가님 그 의견 되게 동의하는 게 정말 컴퓨터가 옛날 집 전화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집에 컴퓨터 없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프린터도 써야 되니까 뭐 집 컴퓨터도 있고, 근데 제 아이 그 친구가 와서 이게 뭐예요? 막 이러잖아요. 이 네모난 큰 거 뭐예요? 전축이에요? 뭐지?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이제 그것도 써보고 뭐 패드도 쓰고 스마트폰도 쓰니까 이거 뭐 게임도 있다. 게임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진짜 스마트폰이 보면은 가성비는 굉장히 높은 것 같긴 해요. 어쩌면 현대인에게 나를 제외한 나머지 한 가지만 남겨야 된다면 나 제외한 딱 나머지 하나만 뭘 가지고 어디 가면 다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다 벗어도 스마트폰. 목욕탕에도 가면 비닐에 막 싸가지고 워터파크에 사야 되는 이거 해갖고 오셔서 하시면서도 뭐 보고 뭐 듣고 하시는 걸 보면서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냥 몸의 일부? 뭐 제3의 손 뭐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황 작가님 얘기처럼 비싸지만 그걸 아깝다는 생각들은 많이 안 하시고 다만 내가 이걸 정말 잘 쓸 수 있을까? 뭐 이 돈을 주고 사서 불편하진 않을까? 뭐 손에 잘 맞을까? 뭐 내가 쓰는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뭐 앱이나 이런 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리고 생각보다 비싼 폰에 대한 열망이 엄청 크셔서 자랑을 막 새 거 나오면 나 이거 너 아직 그런 거 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이들도 의외로 저희 아이가 키즈폰을 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키즈폰이 음질이 되게 안 좋아요. 사실 통화하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려 했더니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줘야지. 아이들 쓰는 폰. 그래서 일부러 말을 뚝뚝 끊어서 한 거 아닐까. 이 정도 머리가 있으면 제가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도 굉장히 그걸 잘 알더라고요. 알죠. 누구는 뭘 쓰고 누구 건 어떤 폰인데 뭐 키즈폰 쓰는 우리 반 3명 있다. 뭐 이렇게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현대인에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8356님이 저는 전자기기를 고장날 때까지 쓰는 편이라 주로 배터리 때문에 전화기를 바꿉니다. 소변님하고 비슷한 분 계시네요. 나올 때마다 바꾸시는 분들은 참 부지런한 사람들 같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걸까요? 1457님께서 기능이 좋은 거 나오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눈물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청취층이 대충 짐작이 가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뭐 소박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정반대로 신기술에 대한 신기술이 주는 매력 같은 것들이 분명히 또 있긴 한데 아까 이제 이른바 단통법 얘기를 아까 손변님께서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구매 시에 우리는 좀 자유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해요. 외국에 비해서는. 네, 일단 이제 소비자들을 차별하거나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원금을 남발하거나 이러면 시장이 어지러워지니까 2014년에 많은 논란 끝에 단톡법이 시행되고는 있죠. 지금도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단톡법이 정말 실효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아예 폐지하자, 아예 개정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불법 사항을 막 규정을 해놨는데요. 매년 그 통신 3사가 불법을 적발받아서 가징금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만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거면 법이 실효적이지 않으니까. 법이 있다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어떤 통신사는 위반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징금을 내도 계속 재발되고 있고 그러니까 단톡법은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순기능이 있으니까 현존하는 어떤 법률이고요. 일단 방통위에서도 제재를 하고 지원금을 차별한다든가 이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현금을 준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과도하게 이제 지원금 주는 거는 계속해서 적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사실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어떤 데 가면 어떤 사람은 150만 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에 사고 이게 이제 시장 구조적으로는 전체적인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해 놓고 각각 15% 추가하는 걸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뭐 성지점이라고 해서 이런 건 뭐 온라인에서는 그냥 거의 다 뭐 그냥 무분별하게 이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 사러 뭐 서울에서 부산도 가고 뭐 대구도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사보진 못해서 아무튼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단톡법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 실효적이지 않다. 그리고 가진감을 매년 내면서도 불법 홍보를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통신사들이 얻을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법 지원금 내고 가진금 내고 예. 하지만 그래도 고객 모집을 위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아직도 이제 논쟁거리긴 합니다만 이게 또 전화를 오래 팔아본 경험이 있으신 가게 그러니까 약간 그때까지는 장사를 하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톡법 시행 그때까지는 뭐 아주 활발하게 하실 때는 아니기는 네, 보조금이나 지원금 가지고 이제 많이 또 해보셨을 테고 뭐 너무 이제 근데 막 제도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예. 특히 보조금 제도 같은 건 본사에서 뭐 오늘은 얼마 오늘은 뭐 그런 거 배우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는데 근데 요새는 워낙 오프라인 유통 채널보다 온라인 유통 채널로도 많이 사게 되고 이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점 시장 몇 개 기업의 과점 시장이 되면서 오히려 이 모델의 개수 자체는 전에보다 줄어드는 뭐 하게 되면서 요새는 온라인으로 많이 사니까 사실 단통법이 없어도 쉽게 비교하고 뭐 하는 수도 있겠다. 전에는 워낙 다양한 모델을 다양한 소매점에서 판매하니까 그걸 좀 일관된 규제가 필요가 있었는데 뭐 유통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조금 단통법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 비대칭인데 많이 줄었던 면이 좀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다양성도 좀 줄어들었고 네, 그러니까 고사양 정책으로 이제 가고 고가격 정책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말 그대로 그냥 비싼 걸 막 폼나게 쓰고 싶은 그런 걸까? 또는 신기술에 대한 어떤 열망일까? 또는 어떤 패셔너블하게 느껴지는 무언가일까? 뭐 일단 이종필 교수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주변 보시면. 그 스마트폰 교체 이유 1위가 그 신형 스마트폰 사용하고 싶어서 라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2위가 이제 배터리 문제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새로운 물건에 대한 좀 기대, 호기심 이것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그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이제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좀 포화 상태에 좀 다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최고 사양의 제품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회사별로 뭐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애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럼 14 시리즈에 비해서는 얼마나 혁신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거고 뭐 1, 2년 전에 나온 것에 비해서 지금 나온 것이 그렇게까지 획기적인가 여기에 대한 좀 회의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이 한 43개월 정도, 그러니까 3년 7개월 정도 이제 되는 거고요. 이게 과거에 초기에는 2년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약정 끝나면 바로 바꾸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14년에 23개월 이었다가 2018년에 33개월로 이제 늘어났고 지금 한 3년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세계 평균보다는 좀 짧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좀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 좋아서 뭐 스마트폰 생산하는 것도 뭐 옛날만큼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오늘자로 저기 녹색연합이 조사한 결과가 있던데 그 전기 전자제품 사용 현황 그 106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보면은 가구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가 평균 한 대씩 있고 그리고 충전기와 충전선은 가구당 11개 1인당 4.3개 정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둔화된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약간은 좀 둔화된 느낌은 있어요. 둔화된 느낌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접는 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또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래서 그 휴대성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거기서 사실은 또 뭔가 사람들이 엄청난 편의성을 느끼면 그러면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카메라 기술이 지금보다 정말로 획기적으로 좀 더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그게 좀 더 한 번 더 엄청나게 도약을 해서 뭐 새로운 스마트폰에 뭐 완전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든지 그래서 뭐 이전의 스마트폰과 좀 더 구분되는 어떤 그런 뭐 서비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신상을 찾아서 새로운 제품을 찾아서 또 기기 변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서 작가님은 어떤 분위기를 느끼세요? 지금 뭐 젊은 층과 또 노년층과 또 다르고 또 중년층하고도 다르고 그럴 텐데. 저는 일단 스마트 기기 바꾸는 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 좀 동의하는데 그러면서 기기 종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워치도 차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폰만 가지면 워치도 차는데 패드도 또 갖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그러니까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많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편리하니까. 근데 편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만큼이나 뭐 내가 어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 스마트워치도 이 뭐라고 하죠? 이 밴드? 밴드도 되게 다양하고 스피드 퀴즈도 아니고 이렇게 아무튼 그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기능이 비슷해도 예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따져서 이게 되게 하나의 정말 그 패션의 어떤 그런 이미지까지 갖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되게 신기하고 또 어떤 느낌으로 아까 손 변호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게 많이 변하고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근데 저는 사실 스마트워치를 안 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난 이것까지는 안 할 거야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진짜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휴대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까 시계까지 나왔다면 정말 여기다 이렇게 뭐 하나 붙이고 다니면 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따라갈 생각은 없지만 뭔가 삶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해야 할 것들이나 알아야 될 것들은 너무 많고 그것들에 되게 많이 휘둘릴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포모 증후군처럼 나만 뭘 모르나? 새 거 나왔는데 내 것만 그거 아닌가? 나만 딴 거 쓰나? 나만 딴 얘기하나? 이런 불안함이 현대인들을 많이 사로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포모 증후군 얘기해 주신 김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fear of missing out 정도겠죠. 그러니까 뭔가 제외된다는 공포감. 내가 좀 뭔가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감. 그런 것들 있으세요, 황 작가님? 그쵸. 있는데, 제가 좀 유독 느끼는 건 저는, 그러니까 특히 노래가 신곡이 나오면 계속 좀, 이 시대에 유행한 노래는 계속 좀 들어봐야지라는 강박이 있어서, 요새 K-팝 같은 거 나와도 이렇게 들으면, 노래가 좋네,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요새는 이제 음악 어플에서도 제 취향을 반영해서 자기가 알아서 선곡해서 띄워주다 보면 제가 선곡하지 않은 90년대 노래나 2000년대 노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갑자기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라 기어이 갔는데 막 마주쳐. 그래서 약간 역시 어쩔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근데 약간 저는 유독 다른 분야는 이렇게 막 안 쫓아가는데 노래는 계속 좀 왠지 못 쫓아가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좀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우리 PD님들이 라디오 PD 같다고. 라디오 지역 라디오에서 제가 또 선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여기서 제일 뒤처진 사람은 접니다. 이런 포모 증후군이 있으면 제가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도 거죠. 여기서도 지금 대본을 출력해서 가져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다 지금 태블릿에 전자 파일로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지조차도 저는 여전히 출력해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고 그래서 걱정은 나중에 아이들한테 너무 귀찮게 할까 봐 엄마가 이거 IT 기술을 잘 못 쫓아가서 어르신들이 이제 못 쫓아가면 저한테만 해달라고 하고 어플 깔아달라고 그거 사실은 굉장한 인내심으로 어른들한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까 봐라도 뒤늦게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해보려고는 하는데 여전히 저는 항상 이런 신기술을 늦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빠르신 분들 있잖아. 새로운 건 빨리 적응하고 빨리 적응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변화가 빨리 돼서 좋은 면도 있지만 늦게 가는 사람한테는 좀 위화감을 줍니다. 어머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다른 세상 사람 같아. 이런 게 있구나. 약간 저 사람이 우리를 좀 답답하게 볼까 봐 약간의 그런 걱정은 해요. 답답하게 볼까 봐. 야 정희야 너 이거 하면 금방 해. 그래 근데 어찌됐든 시간은 좀 걸려도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나도 도달은 하거든요. 결론에는. 그래서 이게 격차가 많이 안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화감을 느끼는 게 포모 증후군이에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네, 포모주군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약간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2021년에 블룸버그의 국가혁신지수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지수는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굉장히 높은 수위를 유지해 왔는데 그게 사실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 중에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ICT 기술이 굉장히 지금 발달을 해 있고 그걸로 사회적인 디지털 전환에서 굉장히 앞서 있고 그것이 국가혁신지수를 좀 높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게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21세기의 성공 방정식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은 그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베드처럼 여겨지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또 호응을 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기 이런 것이 나오면은 어쨌든 빨리 사용해보고 그 사용 후기도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이 뭐 전체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뭐 시장을 키우고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있어서 그 성공 방정식 때문에라도 사실은 좀 쉽게 놓치기 힘든 빨리빨리 다른 나라보다도 좀 얼리 어답터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뭐 신뢰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약간 그런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산업화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정부와는 앞서가자 이렇게 했었죠.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는 산업화가 늦어서 그렇게 뭐 식민지 경험도 있고 내전도 겪었고 뭐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와는 앞서가자. 그 산업화가 늦었다라는 데 대한 어떤 그 기술 부족에 대한 트라우마 이게 굉장히 강한 것이 지금 신기술에 대한 동경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반작용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한데 그것이 뭐 지금 이제 얘기했던 포모 증후군으로도 이제 사실은 좀 드러나는 것 같고 해결책은 뭐 잘 저도 사실 뭐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 그 제품들도 보면은 사실은 그 대기업 같은 경우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택의 폭을 일단 넓혀주는 것도 일단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회사는 보면은 제품 라인업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사고 싶어도 자기한테 맞는 선택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의 제품군을 다양한 층의 다양한 가격대를 일단은 많이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포모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뒤처지는 것 내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강한 나라인 것 같은데 그 반대말이 조모라고 그래요. 이게 그 할머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조이 오브 미싱 아웃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외돼도 난 상관없어. 오히려 그걸 즐겨. 뭐 이런 식의 태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있으시거나 있는 분 보신 적 있으신지 황 작가님이나 서 작가님이나. 저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좀 유행을 놓치는 걸 표현하는 유행어라는 것 자체가 좀 역설적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일부러 뭐 이 스마트폰을 어떤 기간 동안 보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도 요새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을 안 할 때는 사실 잘 안 들여다보고 SNS도 일할 때만 열심히 산만하게 하고 쉴 때는 그냥 뭐 SNS에서도 멀어져서 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디톡스가 되는 편이라 일부러 이거를 또 미싱아웃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이 참 무난하시네요. 이렇게 뭔가 확 나간 어느 쪽으로든 약간 치우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렇게 신경을 쓴 적은 없는데 저 뭐 일할 땐 뭐 쉴 때는 뭐 스마트폰도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일할 때만 궁금합니다. 요 때는 다음에 그 조용한 퇴사할 때 또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퇴사를 열심히 해봤던 사람으로서. 서 작가님은 또 주변에서 혹시 이런 조모 이런 거 황 작가님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일을 하니까 봐야 되고 저는 사실 미디어는 잘 안 봐요. SNS를 봐도 그 뉴스 관련한 건 잘 안 보고 너무 피로해서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보면 조모증후군이 자발적 아싸에 약간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거는 그냥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포모증후군 그 테스트 체크 테스트를 보면 그거 이제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체크리스트에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던 게 대화에 끼려고 사람들이 재밌다는 드라마를 취향과 상관없이 본다. 그러니까 왜냐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 여행지 여기 가봐야 된다 그러면 나도 거기를 나중에 꼭 가봐야지. 뭐 여기 맛집 가본다 그러면 나도 거기 가봐야지. 이렇게 내 취향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다고 나도 한번 그거 먹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거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일단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알고 나서 감정이 생겨서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필요해서 잘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도 탕후루를 만들어 드시고. 탕후루는 그러니까 어린이가 원하니까 이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못하고 제가 마라탕 탕후루도 언젠가 내가 먹게 될까라고 근데 아이가 원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하는 즐거움도 있긴 있어요. 이걸 먹어보니까 맛있구나 사람들 얘기하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스마트 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새로 나오는 걸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삶의 주체 자체가 조금 나한테 더 끌어당겨져 있으면 할 것 안 할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이상해서 그게 조금 구별이 되면은 뭐 많이 불안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런데 스트레스 안 받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걸 잘 선택하는 분인데 선도하시는 분. 네. 근데 뭐 안 그러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저는 근데 조모 아까 조모 그 개념 조모도 증후군이라고 하네. 조모 증후군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젊고 이런 IT에 좀 강해 보이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늦어 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전자소송할 때도 나는 종이 기록이 좋아. 여전히 지금 기록을 만드는 변호사와 전자로만 보는 변호사가 나눠져 있거든요. 나는 기록으로 이렇게 골목 끼고 넘기는 게 좋은 사람이야. 약간 그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고수하되 너무 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신기술이 들으면 어느 정도는 흡수하고 따라가지만 그래도 옛날 것이 좋아. 그런 게 좀 균형 감각 있게 이제 하면은 제 스스로는 이제 나아가는데 우리 이 디지털은 사실은 근데 일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젠가는 따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예 세팅이 바뀌어버리니까. 세팅이 바뀌어버리면 안 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해서 그래도 저는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배려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사실은 그 예전에 왜 신상여 뭐 이런 단어 있었고 한정판 뭐 이런 거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재로 많이 다뤘었는데 누군가나 어떤 새로운 것에 가서 가장 먼저 선점하고 싶은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아요. 신상품도 사실은 처음에 많이 안 팔잖아요. 어떤 것이 핫해지려면 수량을 적게 공급을 적게 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그 욕구를 자극하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줄 서게 되죠. 줄 서니까 나도 줄 서게 되고 지나가다 어디 줄 서 있으면 저거 뭐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심리들을 이제 업체에서 너무 많이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사실 비교적 건강한 편이신 것 같은데 서유미 작가님은 그러니까 적당히 주체적으로 쫓아갈 거 쫓아하고 아닐 건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편이고 손 변호사님은 약간의 위화감은 느끼시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게 좋아요 하면서 적당히 따라갈게요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 가까우신 것 같고 자 다른 두 분은 어떤 제안을 한 1분 정도로 해주실 수 있을지. 이번에 그 아이폰 15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던 게 충전 단자가 USB-C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유럽 때문에 유럽에서 규제 법안이 생겨서 그런 건데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도 이용자 편의를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 호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2021년에 그 국회에서 뭐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뭐 인앱 결제 그 금지법, 강제 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켜서 그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 적이 있어요. 그게 세계 최초였고 그런 식으로 좀 어쨌든 그 사용자의 편의, 그 대기업들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 속에서도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는 만큼만이라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들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안전장치. 아까 또 손변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도 비슷한 부분도 있네요. 황 작가님. 저는 뭐 좀 딴 얘기인데 폰을 언제 바꿨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권 교체가 돼서 야당이 되면 한 번씩 폰을 바꾸게 되는데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그래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한 번씩 정권 교체가 되면은 한 번씩 쫙 이렇게 특히 이제 야당이 되면은 좀 해외산 폰을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압수수색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럼 뭐 괜히 또 잘못한 게 없어라도 세상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여나는 마음에 다 그렇게 양측이 다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 그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저도 생각해보니까 1년 전에 그 폰을 바꿨더 청와대 근무를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폰을 일단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신기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하는 주기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또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주체적이 됐건 아니면 객관적인 조건이건 다양한 어떤 주체적인 건 아니죠. 다양한 기준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통해서 새로운 기기가 출시됐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기대감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소설가 서유미 작가, 손종혜 변호사, 황두영 작가, 그리고 물리학자이신 이종필 교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제작진들이 골라주신 주제는 이른바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면 다 공부는 해오셨을 것 같아서 진짜로 아시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숙하신지는 일단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떠세요, 서 작가님? 저는 처음에 갓생 몰라가지고 뭐라고 그냥 생각했냐면 신이 내린 팔자 좋은 삶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 되게 막 그 이제 문학계에서 막 갓연수 막 이러거든요. 김연수 작가인데 너무 잘 쓰고 이 사람은 신 같아 갓연수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 갓생은 신이 내린 팔자 좋은 삶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지런하게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이라고 그러고 나서 딱 들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갓생 너무 피곤하구나. 근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많은 뭐 SNS나 여러 가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였던 단어들이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뭐 갓생 살기, 갓생러, 갓생 테스트 이런 게 그게 다 그 얘기였구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살기 위한 뭐 방법들. 그래서 이게 이제 MZ세대들이 이 갓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갓생 테스트도 하고 뭐 서로 내가 이렇게 했던 방법입니다 공유도 하고 뭐 제가 이렇게 짠 계획표인데 이거 갓생에 맞을까요? 뭐 서로 검증도 받고 그러는 걸 보면서 예전에 우리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한테 공부 어떻게 해? 뭐 시험 뭐 그 계획 어떻게 짜? 막 너는 뭐 방학 때 어떻게 보내? 이런 거 물었던 것들이 굉장히 체계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는 이번에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처음 알게 됐어요. 공부 잘하셨던 이종필 교수님 일단 빼고요.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 갓생을 많이 살아오셨던 분일 테니까. 자, 그럼 황 작가님이 세대적으로 좀 이 말을 쓰시는 분들하고 가까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제 또래에서 일상생활에 쓰지는 않고 SNS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서유미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갓이란 게 최고라는 뜻의 요새 약간 접두사처럼 뭐 같은 민 막 그렇게 쓰는 뭐 그런 말인데 최고의 인생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약간 용례를 보면은 근데 내가 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이뤄냈 어떤 뭐 시험에 합격했다, 뭐 10억을 벌었다 그런 목표 성취보다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은 뭐 4시간 공부하고 운동을 갔다 와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켰을 때 그 과정을 완수한 거를 좀 갓생이다. 뭔가 미션 컴플릿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자기 개발해서 막 어떤 성취를 대단히 이뤄낸다라는 거는 용례가 좀 다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고 막 목표를 이루고 이런 거 자체만은 아니고. 약간 보람찬 하루. 약간 보람찬 아주 하루죠?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알파걸, 알파맘 이런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손변나님을 꼽았었는데 나름의 버전으로 갓생이라고 하는 거를 또 살아오셨던 분일 것도 같은데 약간 다른 용례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사실 열린 토론에서 얼마 전에 파이어족 같은 거 하고 그랬죠.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빨리 은퇴를 하거나 나름대로 굉장히 인생을 즐기면서 험한 일, 힘든 일, 한 직장에서 오래 막 일하는 거 이런 거 막 굉장히 이제 지향하는 쪽의 삶
삶에 많이 초점을 두다가 갓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다른 개념의 인생의 어떤 설계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생소하고요. 그래서 되게 또 좋은 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렇게 이제 욜로족 이야기가 막 나오고 웰빙만 찾고 빨리 은퇴해서 쉬는 거를 계획하는 젊은 층이 있는 반면 또 갓생이란 이름으로 하나하나 계획해서 뭔가 좀 모범적이고 생산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개발해 나가려는 어떤 움직임?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균형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되게 이렇게 표현을 그런데 집에 가훈들이 있으셨나요? 가훈. 한때 이제 저희 세대가 또 가훈 운동이 있었어요. 저는 세대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랜 집안이신가 보죠. 그래서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는 가훈이 집에 항상 움직여라라고 써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초등학교 집에 저는 항상 움직입니다. 어디 MT를 가고든 놀아도 계속 움직여요.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되게 부산스러우시군요. 네. 놀 때도 한시도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쉴 때도 항상 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짜 그 초등학교 때 머리에 각인된 항상 움직여라를 실천하면서 살아요. 근데 항상 움직여라가 지금 우리가 주제로 선정한 갓생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시간을 아껴서 쓰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성과를 내려는 성취하려는 작지만 큰 성취는 아니고 뭐 10억을 벌겠다 뭐 뭐를 하겠다라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 다짐서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한 땀 한 땀 소처럼 열심히 일해요. 우리 미래 인재들이 생기니까요. 갓이란 이제 인생이 아닌 거잖아요. 그 신의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갓생에는 약간 비하적인 자기 비하적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늘도 시간 허비하고 이렇게 뭐 성실하고 보람차게 살지 못했다는 약간의 자기 비하적인 뉘앙스가 있는 유행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SNS하고 좀 결합돼서 예전에 또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돈 최대한 아껴 쓰기 같은 습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고 반성하고 또 혼나고 뭐 이런 걸 또 이제 나름대로 즐기는 그런 분위기하고도 약간은 연결된 것 같은데 6113님이 퇴근하고 나서 공부 2시간은 필수라고 잡니다. 영어, 중국어, 시간 남으면 독서. 그리고 새벽 1시에 잠들어요. 젊었을 때 더 알차게 살아야죠 라는 말씀 주셨는데 PD님이 이제 팁으로 주신 게 지금 갓생을 추구하시는 사람들이 주로 하시는 게 이른바 미라클 모닝 새벽 5시에 기상하는 거 그리고 스터디 with me 본인의 공부하는 모습을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 이런 것 등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새벽벌 보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좀 유사하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 이종필 교수님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신 제가 그 고3 때 생각나는 게 청소 시간이나 이제 밥 먹을 때도 제가 수학 문제 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먹으면서? 네. 그거 보고 이제 그 친구들이 밥맛이라고. 밥맛 없다고. 뭐 요즘 그 말로 하자면은 그게 갓생에 좀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갓생 얘기 들었을 때 서유미 작가님처럼 그냥 완벽한 삶 뭔가 더 부러울 게 없는 그래서 막 빨리 은퇴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사실은 뭐 제 자랑 조금만 더 하자면 예전에 제가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는 그 강의 평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갓종필 이런 것도 가끔 있었거든요. 가끔. 완벽하다. 수업이 좋다 뭐 이런 의미에서. 요즘은 잘 안 받으세요? 요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갓생이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신의 영역의 삶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계의 노력. 그렇죠.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이게 디지털 문화하고 완전히 결합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앱들이 많아가지고 뭐 종류도 다양하고 뭐 이제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그거를 리스트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응원도 받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어떤 챌린지 금액을 먼저 한 10,000원 정도 선입금을 한대요. 해놓고 그 내가 이제 도전하고 싶은 과제 이렇게 수행을 해서 뭐 한 80% 되면은 다시 돌려받는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앱들도 그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성공하려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그렇게 챌린지를 하고 이게 SNS를 통해서 뭐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 가능하고 그리고 또
돈을 또 걸어서 이게 반강제적으로 뭐 큰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도전 과제들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들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좀 우리 황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른과는 달리.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우리 직전까지는 이렇게 뭐 영끌이라든지 뭐 자기 개발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고 엄청나게 재테크를 해서 돈을 모으고 뭐 그런 사람들 빨리 은퇴하고 이제 이런 걸 추구를 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옛날만큼 이렇게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코로나도 지나고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소소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뭔가라도 조금 이제 뭐 차근차근 바닥을 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의미들이 많이 담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짠테크라든지 뭐 이제 거지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조금씩 연결되면서 살짝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는 거라서 이게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욜로라든가 파이어하고 또 완벽히 다른 형태냐. 아니면 또 이제 일종의 연결되는 부분도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수시로 바뀌는 유행인지 아니면 조금씩 변화하는 어떤 요소들에 좀 더 가까운지. 근데 요거하고 또 연관된 게 육각형 인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모든 부분에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경영 분석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던 기법인데 모든 것에서 이제 만점을 받는 어떤 형태들 이런 것 앱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 막 이렇다 그러는데 이런 거하고는 또 관련이 좀 있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황 작가님? 저는 이제 약간 이 유행의 변화가 경제적인 흐름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뭐 코로나 시기까지도 굉장히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고 유동성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 유동성이 많다는 거는 한편으로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기도 하고 자산이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욜로라던가 내가 이 순간을 즐기고 아니면 좀 과감한 좀 무리한 투자를 해서 어떤 한 방을 노린다든가 그런 것이 유행했는데 뭐 그때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말들은 많이 했지만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오고 있으면서 뭐 내가 자산에 투자해서 한 방을 노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욜로를 할래야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갓생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어떤 타겟작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성실함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외에는 희망을 걸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뭘 투자를 하거나 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오늘은 2시간 시켰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약간 좀 그런 유행의 변화가 읽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참고로 또 이게 그냥 지나갔는데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욜로는 인생 한 번 사는 거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이른바 플렉스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위세도 떨고 이제 이러는 거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고요. 이런 것도 불과 얼마 전이었고. 그렇죠. 또 육각형 인간은 또 약간 또 다른 부분이고 두루두루 이제 잘 갖춰진 사람이 되어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쪽은 뛰어나면 한쪽은 항상 사람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젊은 남녀들이 서로 이제 미팅이라든가 선을 할 때 가장 되게 좋아하는 조건들이 조금씩 다 갖춘 거죠. 성격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능력도 괜찮고 인성도 어느 정도 있고 뭐 키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두루두루 잘 갖춘 완성형 인간이 굉장히 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주어진 토대로 이제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갓생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완성해가는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지금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 이상은 한다. 그리고 기본보다 훨씬 더 좋은 다방면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어떻게 보면 이 갓생 캠페인, 갓생 계획과 조금 밀접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주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하자를 만들지 말자라는 게 나의 결점이나 단점을 노력으로서 좀 승화해서 완전체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뭐 그런 흐름이라고 읽혀서요. 굉장히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외모, 인성, 집안 이런 거 모든 것이 완벽한 물 좋고 정자 좋은 게 없다. 뭐 이런 우리 옛날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외모, 성격, 네. 학력, 자산, 직업, 집안. 네, 이게 다 좋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목표를 가진다는 거는 작은 목표가 아니라 큰 목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갓생이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코로나19 유행 시기랑 맞물려 있고 이게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쓴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사실 뭘 해야 될지 몰랐고 시간이 2년, 3년이 어떻게 보면 소비되듯이 훅 날아간 측면이 있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은 지금은 뭘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훅 건강상의 문제, 보건상의 문제로 우리가 좀 낭비되었던 시간들을 지금 보니까 하나라도 더 아껴가지고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는 없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움직임으로 보여서 예전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갓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 하루하루 할 수 있는 비슷하네요. 성취 그런 느낌으로 그 성취에 가다 보면 나도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육각형에서 꽤 많은 각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노력한다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서 작가님 몇 각형이실까요? 네. 육각형 이제 너무 어렵죠. 어렵죠. 저는 이 육각형 봤던 게 옛날에 체육 시간에 체력할 때 왜 근력, 뭐 순발력, 심폐지구 이거 했을 때 막 되게 찌그러진 거 그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갓생을 보니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막 열심히 사는 그거하고 조금 정말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게 예전에는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자였는데 지금 육각형 인재와 갓생이 만난 거는 제가 되게 재미있게 갓생 루틴 안에는 체력이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그냥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에 합격 그러면 사실 먹거나 운동하는 거는 많이 배제되고 일단 공부만 해서 이제 시험을 합격하자가 있었다면 이 친구들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들어가는 게 어학 공부는 꼭 들어가고 그리고 운동하고 체력 관리 근데 먹는 거에 대한 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돈을 모으자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한 자기 삶 안에서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그 성취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막 인정해 주는 거로 가는 그 길 안에 자기 만족을 굉장히 좀 크게 나름 생각한다라는 거. 네. 저 잘할 때는 이제 교육 목표가 전인 교육이었는데 전인 교육이 구성 요소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덕체입니다. 지덕체. 삼각형 막 이런 인간이죠. 그때는 삼각형이었군요. 체력은 꼭 들어가네요. 체력 꼭 들어가죠.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온. 자, 육각형 인간. 이종필 교수님은. 저는 이거 보면서 이 6가지 중에 예를 들면은 외모나 집안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는 그 우리나라 K 드라마의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드라마 속에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SNS에 등장하는 이렇게 화려한 그 셀럽들의 삶은 정말 육각형을 채우고도 육각형뿐만 한 12각형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의 삶이 사실은 또 이제 많이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좀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그게 뭐 옛날 같으면은 아주 정말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겠지만 지금은 SNS가 널리 퍼져 있으니까 그냥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래서 동경의 대상이 되고 하지만 또 보면은 그게 좀 역설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육각형 인간을 이렇게 동경하고 하지만 거기 가까운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 SNS에 올리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몇 군데는 분명히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역설적으로 좀 그런 좌절의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 뭐 방금 말씀드린 외모나 집안 같은 뭐 아무리 해도 극복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좀 가까워지려면은 그래도 뭐 육각 중에 한 3, 4각 정도라도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도 좀 열심히 해나가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뭐 갓생이라는 어떤 운동도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든 좀
뭐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성취감을 얻는 것보다는 패배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인생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든 좀 그 다 같이 좀 힘든 그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조그만 데서부터 성취감을 이렇게 느껴 나가는 거는 저는 좀 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그런 만큼 참 이게 너무 힘든 현실이 이런 식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뭐 굉장히 또 잘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의술의 힘을 빌면 외모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결혼 잘하면 집안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좀 그런 뭐 완벽을 이렇게 동경한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현실의 팍팍함 그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한 그 반대항으로서 네. 또 추구되는 면도 좀 있다. 일단 보니까 서유미 작가님이 쓰신 소설 토요일 아침에 로건에 김성호라는 인물이 갓생과 유사한 삶을 살아온 거로 봐야 되냐. 캐릭터 창조자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난데없는 질문이에요. 너무 저를 사랑하셔 그냥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김성호는 중년 남자고 저는 이 로건 그러니까 원래 김성호인데 로건이란 이름 요즘 이제 회사에서 뭐 외국 이름 많이 영어 이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평어 쓰기도 많이 하고 로건 다니던 회사가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이제 바뀌면서 지사장이 이제 영어 쓰니까 영어로 회의하고 이런 데 많잖아요. 우리 김성호가 로건이 되면서 회의도 따라가고 들으려고 하니까 사실 살아남으려고 배우는 영어지. 토요일 아침에 저는 로건은 이제 없는 사람이고 제가 만든 인물이지만 제가 로건을 쓸 때 이제 저희 어떤 지문이 막 묻잖아요. 저는 로건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잘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서 그 비즈니스 영어 회화를 배우는 마음은 되게 내 삶에서 뭔가 성취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 삶을 이어가야 되니까 나는 하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말이 들리기를 하는구나.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한 발 좀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좀 언어나 소통에 대한 느낌을 사실 좀 더 많이 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한 세계를 다시 알아가는 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 근데 또 그 세계가 또 삶의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다치기도 하는 거, 이렇게 다쳐버리고 하는 것도 또 그리려고 해서 사실 갓생의 느낌은 아니지만 아마 누군가 로건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씻고 지하철 타고 가서 영어도 배우고 하는 걸 만약에 표면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은 알 수 없으니까 표면을 본다. 저 사람 열심히 사는구나. 부지런하다. 저러니까 뭐 저 자리를 유지하겠지. 저 삶이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짠하긴 하네요. 짠하죠. 그 엄청 캐릭터 짠해요. 자체는. 네. SNS에 보여주진 않을 테고 이 갓생의 모습들을.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 의미만으로는 거는 파악될 수 없는 다양한 유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포모하고 연관된 나는 또 육각형처럼 안 될까? 나는 왜 갓생을 못 살까? 뭐 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그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고 저도 약간 프리랜서 생활을 하니까 직장 다닐 때보다 이 시간 관리 압박이 엄청 또 심해가지고 자기가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숙취가 있더라도 일단 택시라도 타고 내 몸을 회사에 갖다 놓으면 일이 되는 어쨌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요새 되게 압박을 저도 많이 느끼면서 쉬고 있을 때도 이게 마음 편하게 또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뭐 쉬는 날 쉬어라 그런 날 쉬면 이렇게 마음 편히 늘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요새 이 갓생에 저도 좀 더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시간 관리 거기에 이제 뭐 일을 하고 마감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체력 관리라던가 혹은 뭐 장기적으로 더 뭐 소모되지 않고 다른 콘텐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면서 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갓생을 해야 되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다른 콘텐츠 서 작가님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장기적으로 작가 생활을 하시려면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저는 이 갓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항상 움직여야 되니까 하루하루. 그리고 이 하루하루의 목표가 나만의 다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늘 갓생 하셨어요? 이러면서 인정도 해주고 서로 독려도 하고 여기 보시면 갓생 시간표 검사받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네요.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SNS 상으로 독려도 받고 한다고 하는데 마치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주면 고시 생활할 때 스터디 그룹이 있어서 서로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나태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약간 스터디원들이 서로 감시하거나 독려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공부량을 딱 계획을 세워놓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이라든가 뭐 리프레시하는 시간도 중간중간 껴가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책찍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작은 성취가 막 쌓이면 사람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자아 성취감이 높아져서 자긍심이 엄청 커지거든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하더라도 내가 노력한 그 성과나 노력은 공유된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개인에 대한 그 어떤 자신에 대한 애정과 사랑 이런 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오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가만히 그 표정도 보다 보면 그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기쁨이 같은 얼굴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아주 행복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네. 자, 근데 그쪽에 나오는 까칠이나 버럭이 같은 김종필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갓생을 이렇게 그 실천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면은 언젠가는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암암리에. 그 지금 그 뭐 당장은 아니라더라도 저는 그래서 그 기대와 희망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 사회나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들을 좀 함께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 같이 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예.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어른스러운 답이 나왔습니다. 서 작가님도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은데요. 예. 갓생 좋고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루를 쌓는 건 되게 좋은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은근히 막 뭐 하면 좋을까? 그 자격증 뭐 따세요. 어학 공부하세요. 뭐 이렇게 쭉 쓰면서 이것들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살면서 내가 계속 나한테 남아있는 예.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애써 이룬 것만 나한테 남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윗세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삶에 도움을 주거나 그럴 수 없어. 나만이 열심히 해서 뭔가 해야 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짠했고 타인들과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고리 같은 거가 좀 생겨서 약간 힘들면 쉬고 조금 기대도 괜찮고 너무 자책하고 뭐 저는 뭐 긁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제가 뭐 했고 뭐 저는 이번 주는 글렀고요. 뭐 이런 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쉬어가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그런 언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혜숙님이 각자의 기준에 맞게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갓생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도 또 주셨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는 신생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른바 갓생 열풍에 대해서 전방위 토크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손중현 변호사님, 황두영 작가님, 이종필 교수님 그리고 서유미 작가님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